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업 시작합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현장에서 상부 구조물 철거 작업이 예상보다 빠르게 마무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잔해물을 치우며 열차 운행 재개를 위한 복구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수빈 기자. 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현장입니다. 네, 지금도 뒤로 작업이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밤새 이어진 철거 작업으로 고가차도의 상부 구조물은 모두 사라진 상태입니다. 슬라브와 겉어 공중비계까지 철거가 마무리되면서 이를 떠받치던 기둥만 일부 남았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바닥에는 철근을 포함한 잔해물이 쌓여 있습니다. 크기가 큰 구조물은 앞세기기를 이용해 잘게 부수고 굴삭기로 이를 파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작업이 계속되면서 안전을 위해 주변 통제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소문로 경찰청 고차로부터 서울 아리수 본부 앞 삼거리까지 양방향 차량 통행이 전면 제한된 상태입니다. 네, 앞으로 철거 작업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오늘 새벽 0시부터 시작된 철거 작업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당초 오전 8시까지 이어질 예정이었지만 계획보다 이르게 상부 구조물 철거를 마친 겁니다. 서울시는 우선 오늘 오후 3시까지 잔해물을 운반하는 등 현장 정리 작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후에는 고가 아래를 지나던 철도시설 복구에 들어갑니다. 전동열차 운행에 필요한 전차선 등을 복구한 뒤 안전점검과 시범운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내일 새벽 5시 이후 경인선 첫차 운행 재개를 목표로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철거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군요. 네, 서소문 고가차도는 원래 상부 구조물 중 슬래브를 하나씩 절단해 구간별로 해체하던 방식이었습니다. 또 주로 야간 새벽 시간대에 작업이 이뤄졌는데 특히 사고 당시에는 새벽 1시 반부터 4시까지 슬래브 절단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당초 계획상 고가차도 전체 철거에 10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사고 이후 긴급 철거 작업은 15시간 정도 만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구조물 상황과 시민 안전, 신속한 철거를 위해 압쇄 공법, 그러니까 대상물을 한 번에 부수는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현장에서 YTN 이수빈입니다. 철거 작업엔 속도를 내고 있지만 사고 발생 나흘째인 오늘도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으며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은 평소보다 운행 횟수가 많은데요. 사고 여파로 운행률이 7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봅니다. 손효정 기자. 네,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일부 열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혼선이 계속되고 있죠. 네, 사고 수습이 길어지면서 열차 운행 차질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서울역 매표소와 안내센터에서는 다른 차편을 구하려는 승객들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부 승객은 차편 취소를 안내하는 역사 관계자에게 왜 표를 끊기 전에 이를 공지하지 않았느냐며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고가차도 잔해가 선로를 가로막으면서 서울역 북쪽 차량기지에서 열차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쪽 선로가 막히면서 KTX는 행신역에서 서울역, 또 서울역에서 청량리역까지 구간 운행이 나흘째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고 여파가 이어지면서 오늘 열차 운행률은 73.7%로 떨어졌습니다. 평소 735회였던 운행 횟수는 542회로 193회 감소했습니다. 어제보다 열차 운행률이 10%포인트 가까이 더 낮아졌는데 주말을 앞둔 금요일은 평소보다 열차 운행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KTX는 기존 383회에서 270회로, ITX 새마을과 무궁화 등 일반 열차는 352회에서 272회로 운행이 감소했습니다. 전동열차의 경우 경의중앙선 서울역에서 수색역 구간은 사고 복구가 끝날 때까지 운행이 중단됩니다. 철거 공사가 재개되면서 2호선 홍대 입구역부터 을지로 입구역 구간은 한때 운행이 중단됐다가 조금 전 재개됐습니다.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는 복구 작업에 따라 열차 운행이 추가로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용객들은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철도 고객센터 등을 통해 열차 시각과 운행 상황을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YTN 손효정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의 잠정 합의에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만 남겨놨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 미국은 이란을 향한 추가 경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종전 양해각서 내용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미국 당국자들과 협상 중재에 참여한 지역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60일간 휴전을 연장하고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행은 즉각 제한 없이 이루어진다는 게 핵심입니다. 민간 선박 운항이 회복되는 정도에 따라 미군의 해상 역봉쇄도 해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인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과 관련해서는 핵무기를 추가하지 않겠다는 이란의 약속이 포함된다고 미 당국자들은 전했습니다. 이후 60일 동안 이란 핵 문제를 최우선으로 논의한다는 점이 양해각서에 명시될 예정입니다. 이에 상응해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와 동결자산 해제를 논의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세부 사항을 보고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재국들에게 며칠 동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면서 승인하지 않았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열린 내각회의에서 우라늄 문제를 추가 협상한다는 내용의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고 합의 조건으로 제재 완화도 다뤄지지 않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Yeah, because it's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speed. One of the things that will happen is the strait will open immediately. But it's got to be perfect. I'm not going to do this. I didn't do this to get a crummy agreement. 이란 측은 아직 양해각서 문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해당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이란 타스님 통신은 최종 확정될 경우 파키스탄과 대중에게 공식적으로 발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협상 핵심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내일 미국 워싱턴 DC를 찾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납니다. 막판 종전 협상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돼서 최종 합의안 도출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종전 합의를 압박하기 위한 경제적 제재 카드도 추가로 꺼냈죠. 네, 미 재무부는 이란 항공사 두 곳의 착륙과 급유, 항공권 판매를 전면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최근 설립한 이란 페르시아만 해협청 제재에 이어서 경제적 압박을 이어가는 겁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란 정권을 겨냥한 경제적 분노 작전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를 징수하려는 시도는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또 오만을 향해서도 통행료 징수에 가담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거란 점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는데요. 다만 오만 측이 통행료를 부과할 계획이 없음을 확약했다고 말했습니다. 베센트 장관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 told him that this was a non-starter and he did not want to risk either the Omani individuals or Omani financial institutions getting sanctioned. 베센트 장관은 이란과 잠정 합의에 도달했느냐는 질문에 모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란과 나쁜 합의를 맺지 않을 거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미국의 인내심이 무한하지 않다면서 이란과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군이 현지 시간 28일 밤 특정 표적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파르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군 당국이 조금 전 남부 지역에서 특정 표적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 미사일의 정확한 타격 목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일부 소식통은 페르시아만 해상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파르스 통신은 또 앞서 일부 매체는 이란 부셰르와 호르무즈 간주에서 폭발이 있었다고 보도했으나 현장 취재 결과 현재까지 어떤 폭발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타스님 통신은 방공군 보고서를 인용해 폭발의 진원은 해상이었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무단으로 통항하는 선박에 대한
경고 사격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이른 아침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투표소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 네, 서울 이천동 사전투표소입니다. 네, 이제 투표가 시작한 지 2시간 정도 지났는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본격적으로 투표가 시작되면서 이곳 투표소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미리 한 표를 행사하려는 직장인부터 동네 어르신까지 유권자들의 발길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본 투표 당일에 일정이 있어 미리 나왔다거나 우리 동네를 책임질 사람을 뽑는 선거라 더 꼼꼼히 보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라면 신분증만 소지하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투표 방법이나 주의사항도 잘 확인해야 할 텐데요.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까? 네, 저희 취재진도 조금 전 이곳에서 직접 한 표를 행사하며 사전투표 절차를 확인해 봤는데요. 먼저 관내 선거인과 관외 선거인의 투표 방법이 다릅니다. 자신의 주소지 관할구역 안에서 사전투표하는 경우 기표를 마친 뒤 투표용지를 바로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반면 선거 후 밖 투표소를 이용하는 유권자들은 투표 후 회송용 봉투에 용지를 담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대부분 유권자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교육감 등을 뽑기 위해 모두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14개 지역의 유권자는 투표용지 1장을 더 받아 모두 8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 투표인 만큼 인증사진을 찍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이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거나 도장 찍은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하지만 투표소 밖에서 표지판이나 포토존 등을 활용해 인증사진을 찍는 건 가능하고요. 또 인터넷과 SNS, 문자메시지에 엄지척이나 V 같은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자 벽보를 배경으로 한 사진 촬영은 허용됩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를 CCTV로 24시간 공개하고 시도선관위청사에 설치된 화면을 통해 누구나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이천동 사전투표소 현장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은 처음이자 마지막 TV 토론에서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마침내 얼굴을 마주하고 격돌했는데 부동산 정책과 안전 문제가 특히 치열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전투표 돌입 직전 열린 서울시장 후보 TV토론회 먼저 포문을 연 건 민주당 정원호 후보였습니다. 서울시정의 핵심 현안인 부동산 정책을 정조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공약 이행도 않고 정부와 전임시장 탓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22년부터 24년까지 39,000호 착공 기준으로 공급했습니다. 본인이 약속한 거에 절반도 못했습니다. 오 후보는 전임시장 시절 정비사업구역 389군데를 해제한 게 아니냐며 정 후보가 말을 비틀어서 거짓말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부 갈아엎고 재초제 뿌려놓고 나가셨으니까 그걸 원상복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오 후보가 리모델링 사업 등은 신경 쓰지 않아 결국 주거난을 해결하지 못했다. 정 후보의 착착 개발은 서울시 신통개발 시즌2 벤치마킹일 뿐이다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삼성역 GTX 철근 누락 사고 역시 토론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정 후보는 서울시의 보고 미흡을 문제 삼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오 후보의 판단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중대한 부실시공입니까? 일반적 부실시공입니까? 명확하게 말씀 못하는 게 그게 안전 불감증입니다. 오 후보는 일도양단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답하면서도 정 후보가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습니다. 지금 보완 가능하다는 건 분명히 밝혀졌고요. 국토부도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 자꾸 그거를 선거용 소재로 쓰고 있기 때문에 양측의 공방은 오 후보의 삼성역 현장 방문 여부로 향하며 답하라 말려들지 않겠다 감정 섞인 발언까지 오갔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아직도 삼성역 현장에 가보시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거기를 제가 가는 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다만 후보들은 최근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에 대해선 불필요한 공방을 자제하고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밖에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는 정책 토론 자리지만 시민들이 궁금해한다며 정 후보의 주폭 의혹과 오 후보의 명태균 리스크 등을 지적했습니다. 권영국 후보는 거대 양당의 부동산 정책이 사업성에만 치중하고 있어 정원 오세훈이란 말이 나온다고 싸잡아 비판하는 동시에 특히 오 후보의 안전인식을 거듭 문제 삼았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산업 동향 관련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국가데이터처가 조금 전 2026년 4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전 산업 생산 지수는 전월 대비 0.6% 감소했고요. 석 달 만에 증가세가 꺾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소매 판매와 설비 투자 역시 각각 3.6% 줄었습니다.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한 것은 작년 8월 이후 8개월 만입니다. 그리고 경기진단 관련 동행 순환 변동치는 0.2%포인트 상승 선행했고요. 순환 변동치는 0.6%포인트 상승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투표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권자 10명 중 8명은 이번에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자, 지금 그래프 보고 계신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4, 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7명에게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 의향을 물었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의 78.1%가 이번 지방선거에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995년 첫 지방선거 직전 조사 때 79.3%가 나온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는데요. 그만큼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84.8%로 투표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 관심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82.8%로 4년 전 지방선거 때보다 4.9%포인트 상승했고요. 투표 의향이 있는 유권자 가운데 39.3%는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진보 진영에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는 속설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의 참여가 적은 편이었지만 선거를 치를수록 연령대별 참여율 편차가 축소되고 있고 또 초접전이 예상되는 선거일수록 투표율과 사전투표율 모두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 사전투표율만으로 정당별 유불리를 예측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전국 단위 선거에서 사전투표는 전체의 3분의 1 안팎까지 확대되면서 최종 판세를 좌우하는 변수로 부상했는데요. 투표를 위해 준비된 기표소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우리 모두가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민주주의의 꽃이 활짝 피워지길 바라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총파업 위기는 모면했지만 이번엔 카카오 노동조합이 사측과의 임금 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다음 달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창사 이래 첫 파업 위기인데요. 성과급 체계를 둘러싼 갈등이 IT 업계 전반의 보상 체계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카카오 노조가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하며 본격적인 단체 행동에 돌입합니다. 카카오 노조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마지막 조정마저 최종 결렬되면서 합법적인 쟁의권을 획득했습니다. 노조는 우선 다음 달 10일 판교역 일대에서 조합원 1,2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갈등의 핵심은 성과급 보상 체계입니다. 카카오 노조는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일반 직원에 대한 보상이 불투명하다며 성과급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주식 보상 체계를 제도화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카카오 문제의 핵심은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입니다. 반면 사측은 수차례 보상안을 제시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사내 게시판을 통해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지 못해 송구하다면서
결국 카카오 안에서 함께 일하며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카카오의 상황은 삼성전자와는 다릅니다. 당장 파업이 시작되더라도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 등은 자동화 시스템과 필수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돼 당장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 돌발 장애가 발생했을 때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신규 기능 업데이트 일정이 늦춰지고 AI 핵심 인력 이탈 등 중장기적인 위기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우려 속에 카카오 주가도 장중 38,000원 선까지 밀리며 지난 1년 중 가장 낮은 수준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창사 이래 첫 파업 투쟁을 선언한 카카오. 보상체계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노조와 경영 효율을 앞세운 사측이 AI 전환기라는 중요한 갈림길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올해 1분기 소득 양극화 지표가 6년 만에 가장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 성과급과 상여금 영향으로 고소득층 소득은 크게 늘어난 반면 저소득층은 소득보다 지출이 더 크게 늘며 살림살이 부담이 커졌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17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7% 증가했습니다. 소비 지출은 145만 7천 원으로 7.3%나 늘었습니다. 반면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237만 8천 원으로 4.2% 증가했고 소비 지출은 35만 9천 원 늘어 증가율은 6.9%를 기록했습니다. 하위층은 벌어들인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은 반면 상위층은 소비를 늘리고도 여력 있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 생활 수준 격차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5분위 배율은 6.59배로 나타났습니다. 가구원 수등을 반영해 실제 생활 수준 기준으로 계산한 소득 격차가 상위 20%와 하위 20% 사이 6.59배까지 벌어졌다는 의미입니다. 2020년 1분기 이후 6년 만에 최대 격차입니다. 데이터처는 연초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대기업 성과급과 명절 상여금 지급 영향으로 상위계층 소득 증가폭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기업 위주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 상승률이 조금 더 300인 미만 사업체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로 인한 것으로 조금 보입니다. 다만 정부는 분기별 가계 동향은 계절성과 변동성이 큰 만큼 공식적인 분배 개선 여부는 연간 기준인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물가 상승 영향을 제거한 올해 1분기 실질 소득 증가율은 0.4%로 3분기 만에 다시 0%대로 내려왔습니다. 반면 소비는 크게 늘었습니다. 1분기 가구 소비 지출은 310만 5천 원으로 1년 전보다 5.3% 증가해 3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가구 같은 내구재 소비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올해 초까지도 상당히 좀 좋았기 때문에 1분기 자산시장 호황과 더불어서 이제 소비 심리 회복이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증시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하시는 분들 목돈 만지게 되면 가장 먼저 이제 차를 바꾸고 싶어 하거든요. 다만 이번 통계는 중동 전쟁 영향이 본격 반영되기 전 조사여서 향후 유가와 물가 흐름이 가계 살림의 변수로 꼽힙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막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사흘 만에 또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즉각 보복 공격에 나섰고 미국과 이란은 서로 상대가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28일 새벽 1시 반쯤 이란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항구 도시 반다르아바스에서 커다란 폭발음이 발생했습니다. 미군이 사흘 만에 또다시 이란을 상대로 공습에 나선 겁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미군이 이란이 공격한 드론 5대를 요격하고 반다르아바스 지상 통제소에서 발사 예정이었던 6번째 드론을 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운항 중인 상선에 위협을 가해 미군이 자위권 차원의 공습을 단행했다고 미군은 설명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بندرعباس با پرتابه‌های هوایی پایگاه هوایی آمریکایی مبدأ تجاوز در ساعت 4:50 بامداد هدف قرار گرفت. 이란 혁명수비대가 정확히 어디를 노렸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군 기지가 있는 쿠웨이트에서 미사일 공격이 감지됐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미사일 발사 주체로 이란을 지목하고 쿠웨이트군이 성공적으로 막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밝힌 보복 공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군은 그러면서 호르무즈협에서 이란이 드론을 발생한 지 몇 시간 뒤에 발생한 공격이라며 중대한 휴전 위반이라고 이란을 비판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도 미국의 거듭된 공격을 문제 삼으며 미국이 4월 8일 합의된 휴전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사일 발사 장면 등을 담은 홍보 영상을 공개하며 항전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미국과 이란 모두 서로를 향해 휴전협정을 위반했다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막판 종전협정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공전하면서 양국이 다시 확전 국면으로 돌아설지 극적인 외교 돌파구를 찾을지 중대 갈림길에 섰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과 이란이 휴전 연장을 핵심으로 한 양해각서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은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특정 표적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는데요. 종전 임박설의 실체는 무엇인지 전문가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악시오스가 보도한 내용인데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만 남았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이란은 아직은 좀 신중한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게 아직 멀었죠. 왜냐하면 일단 모스타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반응이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러면 지금 아직 서명을 하지 않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뭐 다른 국가들 주변 걸프 국가나 이스라엘과 협의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모스타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지금 이 초안 휴전안의 어떤 초안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자기가 먼저 서명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모스타바의 반응이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먼저 서명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스타바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모스타바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서명하고 통과를 시킨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마도 대통령도 역시 사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명할 가능성이. 그러나 모스타바가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수정을 한다라든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수정 요청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역시 시간을 가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또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시간을 갖고 이란 쪽에서 어떤 대응이 나올지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도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종전 협상 지금까지의 과정에서는 가장 진전된 상태다라고는 보실까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가장 진전된 상태이고 어쨌든 지금 나오는 보도를 악시오스 보도를 보시면 어쨌든 큰 틀에서 세부 디테일,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아직 모르겠으나 큰 틀에서 이 정도 수준에서는 양측이 거의 합의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틀에서 원칙적으로는 합의를 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 예를 들어서 핵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내용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시오스 보도는 아마도 큰 틀만 보도를 했고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보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핵과 관련해서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초안에 담겨 있는지 그걸 또 봐야만 저희가 또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게 진전 상태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종전 협상이 이루어지려면 미국은 절대로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란이 이 부분을 양보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이제 궁금한 것이 핵과 관련해서 어떤 초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이제 우라늄 농축 그러면 모라토리엄 그럼 이란이 20년간 우라늄 농축을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15년간 중단할 것인지 오바마 합의보다는 더 나은 합의여야 된다는 지금 강박관념이 또 강박감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나은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40kg 고농축 우라늄, 즉 60% 이상 농축된 우라늄을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유화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제3국에 반출하는 것도 괜찮다고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 관련해서는 또 불편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또 제3국이 누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양보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란 쪽에서 지금 거기에
화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났으면 이란도 다른 핵과 관련해서 조금 한 발 물러나는 그런 내용이 나왔어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호르무즈는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이란은 협의가 완료된 그 선박들은 뭐 수십 척 정도는 내보내주고 있다라고 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번에 양해각서 내용을 보면 일단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 재개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세부 사항들을 논의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휴전안을 보시면 두 개로 나눌 수 있겠죠. 첫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 어쨌든 개방입니다. 네. 그게 두 번째가 이제 핵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관련해서 이 미국 측이 지금 제시한 것은 어쨌든 한 달 동안은 최소한 이란이 절대 여기에 대해서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통행료는 물론이고 어떤 선박 선택적으로 선박을 통과를 허용하거나 불가시키는 것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0일 내에 이란이 부설한 규례를 소해해야 된다. 이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이 이란이 수용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통제를 하겠다는 입장이었고, 특히 뭐 통행료는 아니더라도 지나가는 선박, 어떤 선박이든지 자기들이 선택해서 통과를 시키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란의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어떻게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30일 동안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그러면 또 30일은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지금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란 측이 원하는 방식 뭐 통행료 아니면 이름을 바꿔서 지금은 이제 서비스료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미국이 좀 강하게 이란을 압박해야 될 것 같고요. 국제사회도 절대 통행료나 서비스료 같은 것은 불가하다. 그래서 이란 측에 계속해서 외교적 압박을 해야만 이란이 이런 생각을 접을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란은 계속해서 이거를 자신들의 어떤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외교적인 압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파키스탄 외무장관과 미 국무장관의 회담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현지 시간 29일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양해각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분수령으로 꼽힌다라는 보도가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타이밍이 시점이 그렇게 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네. 어쨌든 계속해서 지금 파키스탄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심 무니르 군참모총장이 또 테헤란을 방문했었고 그 다음에 샤리프 총리가 또 베이징을 방문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도 긴밀히 공조하면서 지금 휴전안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외무장관이 뉴욕을 방문하고 있고 사실은 유엔 안보리 어떤 회담에 초청을 받아서 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또 왕이 외교부장도 만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간다면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메시지를 가지고 최종 이 휴전안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민하는 이유로 그 오바마 정부 당시의 협상보다 후퇴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합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그때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오바마 때보다 오바마 수준은 가능하겠지만 오바마 때보다 더 나은 합의를 얻기는 좀 힘들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지금 워딩을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수준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으나 추정을 해보시면 예. 오바마 때는 3.67% 우라늄 농축을 허용을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3.67%만 유지하는 게 15년 동안이었죠. 2015년에서 31년까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얘기했던 거는 20년 우라늄 농축 중단입니다. 그리고 제로예요. 네. 만약 이게 관철된다면 오바마보다는 훨씬 나은 합의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고농축 우라늄 440kg도 어쨌든 반출을 시킨다면 훨씬 나은 합의인데 과연 이란이 20년 우라늄 농축 중단, 완전 제로 이걸 수용할 것인지가 이제 관건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내 여론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공화당 내에서도 이럴 거면 전쟁을 왜 했냐. 그래서 반드시 오바마 때보다는 나은 합의를 내야 한다는 상당히 지금 압박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이란의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군인들조차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하고 미국은 더더욱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이란은 이런 상황을 오랫동안 겪었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더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관측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란의 경제 상황은 뭐 저희가 뭐 2달 동안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또 역봉쇄에 걸렸기 때문에 원유 수출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가가 뭐 70% 인플레이션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환율은 계속해서 이제 추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의 경제 상황은 뭐 최악이지만 과연 그러면 지금 집권 세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당연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87일 동안 중단시켰던 인터넷을 다시 개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결국 인터넷을 개방하면은 어쨌든 인터넷을 통해서 사업을 하던 이란 국민들도 경제 상황이 좀 나아질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 국민들을 좀 달래기 위해서 저는 이번에 인터넷을 개방한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 것이고, 그럼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혹시 이란 국민들이 또 거리로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그런 추측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이란 집권 세력이 그걸 잘 알고 있고 대비를 하고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이 열림으로써 또 결사나 아니면 소통이 되기 때문에 또 반전문 시위가 되지 않을까. 그러나 저는 이란 혁명수비대나 혁명수비대 밑에 있는 민병대들이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란 국민들이 이른 시일 내에 반정부 시위에 참여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최근 이란은 그 전후 상황을 대비하는 듯한 네. 그런 이제 지시들이 계속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하메네이가 의회에 전후 경제 로드맵을 그리라라고 네. 주문했다고 하는데 그에 앞서서 보면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국제선 운항도 좀 재개를 했고요. 그렇죠. 네. 주식시장도 다시 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쟁이 정말 끝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충분히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전후 복권 사업, 전후 재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첫 걸음을 좀 내딛고 있는 것이고 항공사도 새로 지금 테헤란에 개통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이제 이란도 휴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경제 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 재건을 어떻게 할지 국회의원들한테 이제 지시를 내린 거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내용을 보시면 모스타바가 내놓은 내용은 자기 아버지 때 했던 연설을 잘 새겨가라. 예. 우리 아버지 때 했던 내용에 거기 해답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 안정과 민생고를 해결해야만 지금 집권 세력은 어쨌든 계속해서 집권을 할 수 있고 이란이라는 국가가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경제 재건이기 때문에 이미 사전 작업에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종전 분위기가 조금씩 무르익을 때마다 항상 변수로 등장하는 게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레바논에 대한 공습을 더더욱 강화하고 있는데 네. 어떤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자, 중요한 변수죠. 근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공세를 강화하는 것은 휴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만약에 휴전이 되고 나면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휴전이 되면 사실상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베이루트 공격을 하지 않았는데요. 어제부터 이스라엘이 베이루트 남부를 또 공격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공세를 올려서 헤즈볼라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약에 휴전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을 한다면 그것은 아마 자제를 시킬 겁니다. 왜냐하면 휴전이 위험할 수 있고 이란이 계속해서 휴전 조건으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중단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것은 결국 레바논이죠. 그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쟁 중단을 요구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지금 레바논 상황도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 변수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종전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는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전국 어느 곳에서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투표가 가능한데요. YTN 취재기자들이 사전투표소에 나가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차상은 기자, 지금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네, 부산 연산 3동 사전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민성 기자는 어딘가요? 네, 전주 효자 5동 사전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부산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차상한 기자, 사전투표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투표로 하루를 시작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아침 일찍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산 지역 206곳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산 유권자는 285만 7천여 명으로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보다 5만 9천 명 정도 줄었습니다. 여야 후보들의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만큼 사전투표율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오전 8시 기준 부산 지역의 사전투표율은 0.8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부산 지역 사전투표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는데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만큼 이후 시간대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각 후보 캠프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장과 교육감, 16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을 동시에 뽑는데 가장 주목받는 것은 역시 부산시장 선거입니다. 해수부 장관과 부산에서 3선을 지낸 민주당 전재수 후보, 그리고 현직 시장이자 3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결과를 예상하기 힘든 접전을 벌이고 있고 개혁신당 정의안 후보도 뛰고 있습니다. 부산시장 선거만큼이나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북구 지역의 사전투표율이 0.94%로 부산 전체 평균보다 높고 후보들도 사전투표 계획을 세웠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아침 일찍 투표를 마쳤고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도 오전 중에 투표소를 찾을 계획입니다. 민주당 하정우 후보도 전재수 후보와 함께 사전투표할 계획인데 박형준 후보는 다음 주 본투표에 참여할 계획인 거로 파악됐습니다. 북구갑에선 보수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선거 초기부터 제기됐지만 후보들 간 견해차가 뚜렷해 성사되진 않았습니다. 내일까지 진행되는 사전투표가 최종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네, 이번엔 전북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민성 기자, 이번 전북지사 선거를 둘러싼 주목도가 높은데 사전투표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전북 243개 사전투표장에서는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투표소도 근무복이나 운동복 차림으로 들르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전북의 사전투표 분위기는 일단 지난번 지방선거보다는 뜨겁게 출발했습니다. 첫째 날인 오늘 아침 8시 기준 전북 사전투표율은 1.8%로 전국 평균인 0.99%보다 높고 직전인 2022년 지방선거 같은 시간대 수치인 1.28%보다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북지사 선거가 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2강 구도에 국민의힘 양정무, 진보당 백승재, 무소속 김성수 후보까지 5파전으로 치열하기 때문인데요. 그간 전북은 더불어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돼 민주당 경선이 끝나고 나면 정작 본선거 때는 큰 이목을 끌지는 못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직전인 2022년 지선 투표율도 48.6%에 그쳐 전국 평균 50.9%를 밑돌았습니다. 다만 사전투표율은 24.41%로 당시 전국 평균인 20.62%보다는 높았습니다. 지난해 21대 대선과 2년 전 22대 총선 때도 전체 투표자의 절반 이상이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따라서 이번 선거 전북에서는 사전투표 민심을 중요시한 각 후보자들이 이틀간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북지사 자리를 놓고 경쟁 중인 이원택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김관영 후보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두 후보의 일정은 어떻습니까? 이원택 후보는 애초 아침에 전주에서 사전투표할 예정이었는데 서울 유튜브 출연을 마치고 내려와서 투표하는 것으로 일정을 바꿨습니다. 김관영 후보는 조금 전 이곳 투표소에서 사전투표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높은 투표율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지지층의 사전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원택 후보는 민주당 당정청 원팀을 통한 지역 발전을 강조합니다. 김관영 후보의 50조 투자 유치 공약은 무소속으로서 비현실적이라 비판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유치해 200조 투자를 끌어오겠다는 맞불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 또 우리 정부도 민주당 정부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 후보가 당정청에 들어가서 사실 우리 현안과 국가 예산, 우리 정책들을 조율해 낼 때
무소속 김관영 후보는 자신의 당적 제명과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나타난 정청래 지도부의 비호감 여론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김관영 후보는 중요한 건 당이 아니라 도지사 개인의 능력이라며 지난 4년간 자신이 일군 성과를 매듭 짓겠다고 말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4년 동안 도지사직을 수행하면서 전북의 산업 생태계를 바꾸고 많은 실험들을 했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제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도지사는 실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양측의 공방이 거칠어지며 선거판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여론조사에서도 엎치락뒤치락 희속 개입이 벌어지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 국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과 전북 사전투표소 상황 알아봤습니다. 차상은 김민성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데요. YTN은 무료 문자 샵 0240으로 투표 인증사진을 받고 있습니다. 투표소나 선거 벽보 앞에서 찍은 사진도 좋고요. 손등에 인증 도장을 찍은 사진도 좋습니다. 샵 0240으로 보내주신 시청자들의 소중한 투표 인증사진은 6월 3일 개표 방송에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네, 거대 양당의 서울시장 후보들도 조금 전 사전투표에 나섰고 종일 유세 활동을 진행합니다. 여야 지도부는 격전지로 향하는데요. 이번엔 서울시청에 마련된 YTN 특별 스튜디오 연결해서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서울시청 YTN 특별 스튜디오입니다. 네, 선거가 다가오면서 진영별 결집이 본격화하고 있는데 정치권 투표 전략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전 8시 기준 전국 투표율 0.99%입니다. 아직 이른 시각이라 1%가 채 되지 않는데 4년 전 지방선거 동시간대와 비슷한 수준이고 직전인 지난해 대선 2.24%보단 낮습니다. 정치권이 사전투표율에 주목하는 이유, 각 진영 지지층이 얼마나 조기에 결집하는지 가늠해볼 일종의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격전지가 늘면서 막판 판세는 그야말로 예측 불허 상태인데요. 특히 총선이나 대선보단 상대적으로 전체 투표율이 높지 않은 지방선거니만큼 여야 모두 일단 적극 지지층을 투표장에 얼마나 끌고 오는지가 승리의 관건입니다. 양당 지도부 서로 다른 전략을 짰습니다. 먼저 민주당 정청래 대표, 이른 아침 지역구인 서울 성산동에서 사전투표를 마쳤고요. 한병도 원내대표도 오후 전북 남원에서 투표합니다. 정 대표 아침 사전투표 참여 뒤 기자들과 만나 권력은 총구가 아닌 투표장에서 나온다.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공격한 세력들을 투표의 힘으로 심판해달라며 내란 심판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전투표와 본투표로 분산했습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첫 주자로 오늘 투표에 나섰고요. 내일은 송원석 원내대표, 장동혁 대표는 본투표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보수 강성 지지층의 경우 사전투표보단 본투표 선호도가 높은 만큼 지도부가 일종의 역할 분담을 했다는 설명입니다. 국민의힘은 아침 논평에서 본투표 하루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해 폭주하는 정권을 향해 매서운 민심의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양당 대표 오늘 격전지를 찾습니다. 유세 동선 짧게 살펴보면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선거 대책회의를 주재한 뒤 경기와 충남을 돌며 유세 일정을 소화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경기와 세종에서 지방선거 후보들을 지원합니다. 네, 이번 선거 최대의 승부처죠. 서울시장 선거 좀 보겠습니다. 지난 26일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뒤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했던 서울시장 후보들 다시 유세를 재개했다고요? 네, 희생자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오늘부터 본격 유세에 나섭니다.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아침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는 거로 일정을 열었는데요. 투표가 새로운 시정을 여는 원동력이 된다며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어서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유세를 다닙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강북과 서북 강남까지 도심을 가로지르는 종횡무진 동선이 잡혀 있습니다. 이른 아침 한남동에서 사전투표에 나선 오 후보,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이기면 이재명 정권은 미뤄둔 공소취소 특검 등 폭주에 거침이 없을 거라며 정권 견제론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도보 유세도 늘린다는 구상인데 실제 그제부터 경찰 경호 인력까지 물릴 정도로 유권자들과 접촉면을 넓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엔 서울시장 토론회도 있었습니다. 사전투표 전날 밤에서야 후보들이 마침내 마주 앉은 건데요. 부동산과 안전,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정 후보가 먼저, 오 후보가 재임 기간 약속한 주택 공급 물량을 절반도 못 지켰다며 주거난 책임론을 띄웠고요. 오 후보는 전임 박원순 시장 당시 정비구역 해제의 원인을 돌리며 반박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이 약속한 거에 절반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거난이 발생하는 겁니다. 왜 전임자 또 정부 탓을 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전부 갈아엎고 재초제 뿌려놓고 나가셨으니까 그걸 원상복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 후보는 또 정 후보의 기부 체납 의혹도 정조준했습니다. 정 후보가 재임 당시 재정비 사업 과정에서 구청 말 바꾸기로 사업이 지연됐다는 주장인데 정 후보는 사실 무근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의 경우 후보들 모두 언급을 자제했지만요. GTX 철근 누락 관련 서울시 후속 조치를 두고 정원호, 오세훈 후보는 각각 안전 불감증이다, 말려들지 않겠다는 등 감정 섞인 언사도 오갔습니다.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는 정원호 토론 회피 달력이라고 적힌 패널을 들고 금융시장으로 따지면 정 후보는 불완전 판매라며 비판했고요. 정의당 권영국 후보는 정원, 오세훈이란 말이 등장할 정도로 오 후보의 신통기획이나 정 후보의 착착개발 모두 세입자 보호와 공공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특별스튜디오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가 난 지 3일 만에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금 전인 오전 9시부터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와 공사 원청, 하청업체 본사, 또 현장 사무실 등 7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에는 경찰 33명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등 모두 20명이 투입됐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6일 오후 2시 반쯤 서울 미군동에 있는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이 무너지며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사고 발생 3일 만에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들어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증시 보겠습니다. 9시가 넘어서 지금 개장했는데요. 코스피가 급등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8,400포인트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2% 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 반면 코스닥은 오늘도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43% 오른 8,384포인트로 개장해서 현재는 상승폭을 더 키웠습니다. 8,416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또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국내 시장의 훈풍이 기대되는 아침인데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한국은행이 하반기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국내 유동성에는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은 상승 출발하긴 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란불로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간밤에 1,490원대로 떨어졌는데 오늘 낮 시장도 7.3원 내린 1,495원으로 개장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와 유가가 떨어진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4월 개인 소비 지출 상승률이 약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뉴욕 증시와 국제 유가 시장은 종전 협상 마무리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상무부는 4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8%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3년 5월 4.0%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률입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지난해 대비 3.3% 올랐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휘발유와 기타 에너지 제품 가격이 전월 대비 5.5% 급등했습니다. 관세 정책에 이어 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 충격까지 겹치면서
지난 2월 이후 상승폭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The contractor definitely eats the cost when fuels rise, and that's something no one's guessing that the prices will come lower than they were before this winter.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미국 소비자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을 측정하는 물가 지수입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2% 물가 상승률 통화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올해 1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 증가율 잠정치는 1.6%로 지난달 발표한 속보치 2.0%보다 0.4%포인트 하향됐습니다. 민간 재고 투자와 개인 소비 둔화가 전체 성장률 하향에 반영됐다고 미 상무부는 설명했습니다. And I think the oil market is going to be very well supplied on the other side of this, and that we could see prices come down very quickly. 약세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는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협상을 마무리했다는 보도에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이 배럴당 $90 아래에서 거래됐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은 다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16.6도로 출발한 서울 기온, 한낮에는 28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낮 동안에는 덥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고 남해안 지역은 위험 수준까지 치솟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충청 이남 곳곳으로는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8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고요. 늦은 오후 한때 경남 서부 내륙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5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은 대체로 맑은 날씨 속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는 등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